쌍특검 사실상 이제 부결돼서 폐기 수순 발견됐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찬성 171, 반대 109, 무효 하나. 50억 클럽 특검법 찬성 177, 104, 반대 104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 이제 다시 활동 재개하시겠네요. 사실상 뭐 국회에서도 명분이 생긴 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총선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자맹 모드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나오면 표 떨어지는 거 다 아는데 특히 집권 세력 내에서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이 지금 78일째 자맹 중이라고 합니다. 잘 쳐도 세서. 세수 78일째. 네덜란드 국빈 방문 네. 이후에 뭐 속된 편으로 잠수 타고 네,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40일쯤 남았죠. 네.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이 자맹 모드를 계속하면 100일이 좀 넘잖아요. 예. 아니 100일이면 웅녀도 사람 되는 기간이에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마늘과 쑥을 먹어가면서 쑥을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 총선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이어질 것 같고 총선 딱 지나면 4월 11일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겠죠. 그동안 못한 거 뭐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인가? 뭐그 예. 아유, 연구장. 그 형이 뭘 맞춰요? 맞히기는. 아니요, 본인이 뭐 문어라는데? 업문어라는데 맞춰가지고 그래서 아이, 이분이 예측하기를 민주당이 100석 그렇잖아요. 정도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지금 굉장히 그 공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거 공천 잡음이 있으면 상당히 지금 여론조사 추이도 그렇고 민주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정세가 잡히고 있는데 어떤 대비를 좀 하고 지금은 계십니까? 뭐 얻어맞는 시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혁신이라는 것은 혼란, 네. 갈등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조용히 있으면은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혁신의 시간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부터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물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종합적인 구성원들의 실력이 떨어지니까 네. 혁신하면서 공격하고 정책 프레임 잡고 요까지 한꺼번에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라는 저는 뭐 비판도 수용하겠는데요. 지금 단계로는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민주당이 혁신하고 갈등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지고 공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언제 끝납니까 이 공천은? 한 3월 10일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아요. 3월 10일이요? 예, 예.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도 아니었어요? 3월 10일 정도 돼야 끝나죠. 네. 이제 그러면은 네. 한 달 기간에 있거든요. 한 달 예, 기간이 예. 길어요. 예. 한 달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때 이 윤석열 정부의 많이 할수 실정들을 상임위 열듯이 아니면은 과거에는 당의 정조위라는 게 있었어요. 예, 정책조정위원회가 상임위별로 있잖아요. 한 두 개씩 예, 묶어서 예. 있잖아요. 그거라도 열어가지고 의원들이 어쨌든 간에 원내들보다 정보라든가 메시지의 강도가 셀 수 있어요. 네. 의원들을 빨리 국회 출석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분야별로 공격하는 거를 뭐 10대 과제, 10대 실정, 20대 실정 이렇게 해서 쏟아부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안 돼요, 안 돼. 아, 그래요? 어떻게 안 돼? 아니 왜냐면 공천 끝나면 네. 의원들이 국회 나와서 열심히 일한다? 선거가 한 달 남았는데 아유 그건 그러니까 기대하기 그건 이제 어려워요. 아니 지금 안 나온 분들이 나올까? 당의 지도부에서 소집해야 돼요. 당 지도부 말 들어요? 장 지도부 공천 당 끝났는데 누가 지도부에서 말 들어요. 소집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지금도 안 나오는데 그분들이 나올까? 공천 끝나면 또 나와요. 왜냐하면 언론 타야 되거든. 언론 자리를 만들어줘야 아니 돼요. 근데 지역에서 선거운동 이제 해보셔서 알잖아요 국회의원. 그거는 물론 조금 지도부가 부르면 나갔어요? 아니 공천장 받으면 네. 이제는 그 안녕? 다음 국회에서 보는 일이 있는 거지 볼 일 없는 거예요. 예. 당 지도부라고 우리 해도. 김용남 의원님하고는 지역구마다 달라요. 김용남 의원님 지역구 과거 같은 수원이잖아요. 거기 이제 호남 의원들은 나올 수 그렇죠. 있겠죠. 네. 인구 이동률이 적은 데잖아요. 거기 그죠? 정말 백병전하는 동네잖아요. 네. 근데 호남이라든가 또는 저기 신도시 지역구 네. 이런 데는 여유가 있거든. 이런 분들은 거리에 돌아다녀 봐야지 유권자 많이 못 만나요. 네. 언론에 한번 나오는 게 훨씬 더 효과 있어요. 아파트 밀집 단지에 그를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알겠습니다. 분들을 당직을 줘서 네. 이게 쏟아부으면은 또 역전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선거구 획정 좀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 그 서병수 후보자를 위한 게리맨더링이냐 만석일동. 만석일동. 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 순천 원래 분구되려고 했었는데 분구가 안 돼가지고 어제 민주당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병철 의원이 나오기로 하셨는데 뭐 이게 지역 상황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도저히 인터뷰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갑자기 한밤에 취소를 하셨어요.
그 순천에서 지금 그 누굽니까? 저 천하람 위원장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개혁신당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니, 천하람 위원장은 당사에 거의 모습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에서 지금 선거 준비하고 여기도 있기 지역구에가 때문에. 있네. 예. 예. 그러니까 열심히 뛰고 있죠. 천하람 예. 위원장. 네네. 천하람 위원장 정도 되면은 네. 민주당에다가 예.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야권 단일화하자 이런 거 한번 지역구 차원에서 단일화하자 이런 거 한번 제안해 보세요. 민주당 받아주실 거예요? 그게 근데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윤석열 어. 정부를 포위한다라는 오늘 느낌. 뉴스 나왔다. 뉴스 나왔어. 예. 포위한다라는 예. 느낌. 예. 그리고 또 뭐 이 인지도를 높이고 예. 가능성을 높이는데 뭐 전략적인 의미는 있죠. 민주당이 야권단 가만 있어봐. 지금 눈이 초롱초롱해지셨는데 예컨대 야권 단일화 요청을 하면 민주당이 받을 자세가 돼 있습니까? 그걸 알 수 없죠. 안 받죠. 그게 왜냐면은 재미가 민주당이 없어서. 이기는 지역이야. 네. 이기는 지역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천하람 위원장 같은 사람이 선전하는 것이 네. 야권 전체 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이 국민들의 열망을 좀 더 증폭시키는 데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유의미한 제안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좀 틈이 있어야 여기서 제안을 하지. 그러니까요. 뭐 아무 제안. 아니 우리 살을 깎아서 줄 수는 없죠. 열심히 하셔야지. 아이고. 아니, 의미 근데 없는 얘기네. 지금 민주당 공천 상황을 보면 네. 2016년도에 당시 새누리당 공천하고 비슷해 보여요. 근데 그때도 그 이항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자세도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쓰셔서 카메라 앞에서 뭐 그러면서 표가 많이 잠식이 됐는데 네. 그때보다 한 가지 좀 나은 상황을 찾자면 당시 유승민 의원을 공천을 줄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끝까지 대답을 안 하고 스스로 나가게 만들었을 때가 그 선관위에 후보 등록하기 하루 전인가 그렇습니다. 제 네. 기억에. 이번 선거가 3월 21일, 22일이 선관위의 본 후보 등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같으면 거의 3월 20일까지 공천을 끌었어요. 아주 소수지만 예. 그러면서 그 한 20일 남은 총선에서 완전히 뭐 180석 하겠다고 하던 게 뒤집어지면서 물론 옥새 들고 나르샤 또 이벤트도 있었고. 있었습니다만 예. 근데 한 열흘 정도는 빠른 것 같아요. 당시 공천 진행보다 지금 네. 민주당 공천이 말씀하신 대로 3월 10일 정도에 끝내면 당시보다는 열흘 정도 빨리 끝낼 수 있어서 예.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은 더 있는 거는 희망적인 요소인데 예. 양상은 그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공천 양상은. 그러니까 그때 유승민 대표가 끝내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하얀 잠바를 네. 입고 대구 시내를 다닐 때 제가 현장 중계를 했었습니다. 아. 네, 그때 그 인기가 엄청났어요. 대구에서. 그런데 결과는 안 됐던 거죠. 아니요, 당선됐죠. 됐었나? 당선됐죠. 맞다. 무소속으로 당선됐죠. 당선됐구나. 주호영 의원도 무소속으로 됐고 예, 두 사람 다 그랬네. 무소속으로 예. 됐죠. 그때 2016년 총선에 민주당이 123, 41%, 새누리당이 122, 40.67%, 0.33% 포인트 차였어요. 한석 차이였죠. 예, 한석. 한석 차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떤 셈법이 되냐면 아까 대선 연장전이라고 하셨잖아요. 0.73% 표차로 민주당이 패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둘 다 그 과반을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국민의당이 38석을 했어요.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11개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가 네. 제가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짙다고 했는데 네. 차이점은 분명히 있죠. 어떤 건가요? 대선의 두 후보 중에 한 분은 이미 대통령이 됐고 한 분은 제1야당의 대표인데 대선 때는 그나마 혐의가 있었던 거고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네. 이건 이미 기소가 된 지도 한참 됐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꽤 여러 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때보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더 열악해진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공천 파동도 크게 작용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상태로 선거전이 그냥 흘러간다면 대선 때보다 표차가 좀 더 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그건 전망하십니까? 좀 다르죠. 예. 사법적 절차는 진행이 더 됐습니다만은 네. 국민들은 이미 이게 식상해요. 주요 이슈가 아니에요. 그리고
2년 3년 동안 끌었는데 구속을 못 시켰다. 네. 그 이야기는 지금 뭐 수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오히려 많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2016년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16년에 민주당이 125석인가 얻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호남 20석이 빠졌어요. 호남이 안철수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호남이 안철수당이라든가 또는 개혁신당이 열심히 하든 또 뭐 이낙연 신당이 열심히 하든 민주당 의석수를 20석을 갖고 갈 수 있을까요? 못 갖고 갑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당시하고 비교하면은 민주당이 20석은 더 얻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저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선거에 이슈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유권자 지형과 구조가 이미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난 촛불혁명 이후에 유권자 지형 자체가 민주당이 불리한 구조가 아니에요. 국민의힘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여기서 무슨 차이가 존재하냐면요. 지지하는 인구가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이 1,000만 명,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분포가 차이가 있어요.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7대3, 8대2 인구가 많은 곳에서 이깁니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51대 49로 이겨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지역적 차원의 인구 분표와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민주당은 나쁜 밭이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물론 뭐 민주당이 지금 이 선거 이 공천 국면을 잘못해서 좀 지지도가 빠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지형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바탕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55%에서 60%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 끄집어낸다면 반전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저는 그렇게 이런 생각합니다.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시간은 아직 남았으니까요. 남아있다. 예. 선거를 앞두고 40일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출렁거림을 만들려면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려면 잘해야죠. 근데 아직은 전열이 정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일단 내부적으로 워낙 세게 싸우고 있고 파열음이 커서 40일 동안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개혁신당은 준비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네. 민주당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개혁신당은 같아요. 왜 발표를 빨리빨리 안 합니까? 지역은. 예? 개혁신당 지역. 저희 이준석 같은 대표 뭐 이렇게. 소수당은 네. 양당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해야지. 안 그러면 저희가 먼저 덜컥 해버리면 공천이 끝나지 않은 양당에서 표적 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양당 공천이 너무 늦어져 갖고 더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며칠 내로 이준석 대표도 출마 지역을 발표할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개혁신당이 네. 공천 문제보다 네. 민주당이 못 싸우고 있을 때 윤석열 정부하고 싸워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사실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와 분들이 많지만은 야당이잖아요. 야당은 들야짜잖아. 싸우는 네. 거잖아. 그걸 네. 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예. 좀 싸워주세요. 제가 이거 지금 간단하게 좀 여쭙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미애 전 대표가 하남갑, 그다음에 의정부의 김민철 후보가 컷오프, 양기대 의원이 광명을 해서 국민 경선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김용만 전 김구 선생님 손자분이죠. 이분이 하남 의뢰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잘된 공천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용인정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탄희 의원 지역구인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기서 이현주 전 의원, 그 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현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그리고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3자 국민경선 치르게 됐거든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무난한 편이네요. 평이다. 네. 네. 그러면 그 여전사 3인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현희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대표, 이현주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흩어진 이런 상황인 건데 이 뭐 잘 어떻게 돌아올 거라고 보세요? 글쎄 나름대로 경쟁력 조사를 해서 네. 공천을 결정했겠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용인 갑의 경선 후보로 발표가 됐다가 그거는 참여를 안 하고 용인 갑이 아닌 정에서 아마 경선을 치르게 된 모양이죠. 네. 근데 결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역이 있으면 결선을 하고 현역이 없으면 그냥 순번대로 그렇죠. 그러면 뭐 아무래도 인지도 높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선이네요. 네, 그렇게 될 네.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180석을 맞춘 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이재명 가고 조국 대표 온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그 27년 민주당 당직자 정춘생 국장이 조국 신당에 합류를 했고요. 이런 흐름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조국 신당이 초반 의제 선점을 잘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건 인정해야 되는데 네. 우리 저 엄문호 선배님 이야기하신 거는 네. 근거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형과 기본적인 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라는 것은 쉽게 네. 바뀌지 않습니다. 네.